네, 모디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했죠. 풍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책부터 시작해서 위정척사파, 또 개합, 온건개합파, 급전개합파, 그러면서 또 뭐 이모군란까지 쭉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시대를 따라서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서강범, 박용효 등 신진, 급진개파들이 일으켰던 그런 그 3.1 천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이 나라가 이제 뭐 자주권을 갖다가 이제 상실한 거는 뭐 벌써 그런 조짐이 이미 보였고, 이때 당시에 우리 조선을 갖다가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또 영국까지 이제 그 열강들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주위에 지금 이제 그 서성거리면서 뭔가 자기들의 이득을 갖다가 취하기 위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이 1884년도 12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그 갑신정변이 발생하던 그 해 6월이나 7월경에 조선은 그동안 너무 청나라가 이제 뭐 이모군란부터 해서 갑신정변까지 그 청나라가 다 개입해가지고 진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선 조정을 갖다가 더욱더 간섭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테나를 갖다 조금 돌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하고 이제 뭔가 은밀하게 이제 뭐랄까 좀 그 조약을 맺어야 될까 이런 이제 계책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또 청나라가 또 뭡니까 좀 싫어하는 그러한 또 나라죠. 또 러시아는 저쪽 유럽에 있지만은 유럽 쪽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아시아 쪽, 특히 동북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또 여러 군데서 보였고, 또 러시아는 또 뭡니까 저쪽 유럽에서 진출을 하려고 그랬지만 유럽의 그 열강들, 특히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하고 이렇게 대치하다 보니까는 자기들 마음대로 유럽을 갖다가 손쉽게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만주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좀 그 점령 또는 분할해서 자기의 이득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욕찬 러시아가 청나라에서는 또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갑신정변 이후에 이런 이 조선을 둘러싼 열강, 러시아, 청, 그리고 일본, 영국이 이렇게 지금 그 국내 정세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무슨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의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맺은 거는 청나라가 그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꼬드겼어요. 미국하고도 통상조약하라, 뭐 하라. 자, 이렇게 청나라가 계속 권유해서 조선이 그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유독 러시아만큼은 청나라에서 조약을 체결하라고 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조선은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숨은 공로자가 바로 이제 멜렌도르프가 되겠습니다. 멜렌도르프는 이제 우리 한국명으로는 목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중국에서 이제 관세 업무를 이제 하다가 이홍장과 연이 맞아서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아주 고위직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조선식 복장을 하고 사복관대를 하고 이런 모습이죠. 자, 이 멜렌도르프는 이홍장의 추천으로 이 조선 조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외교과에서 상당히 그 비중 있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 또 직책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줬죠. 아마 뭐 이 조선 이 어떤 계급 순위로 보면 정, 2품 또는 3품 정도의 높은 고위직을 또 받았던 그런 최초의 또 서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멜렌도르프가 고종의 명을 받아서 비밀리에 러시아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것이 후에 이 청나라한테 발각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홍장한테 밑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멜렌도르프는
한 2년? 한 3년을 못 쳤어요. 그 정도 기간 동안 조선에 있다가 쫙 이제 뭐 잘렸죠. 잘려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또, 또 청나라, 또 일본,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진출, 또 아시아에 진출해가지고서 각 나라, 각 국경마다 영국과 많은 부분에서 국지적인 충돌이 매우 심했던 그런 대상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조선이 원래 러시아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해? 우리 가만히 못 있어. 왜? 러시아는 지금 우리하고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크리미아 전쟁부터 해가지고서 교전 상대국이고, 러시아 이거 안 돼.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우리가 한일전, 뭐 축구든 뭐든 스포츠 종목에서 그냥 한일전의 라이벌 또는 막 그저 결혼지간처럼 러시아와 영국도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남하를 하겠다는 이런 속셈이군. 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서 영국이 뭡니까? 거문도를 갖다가 불법으로 점령을 하게 됐죠. 약 2년간.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조선을 갖다가 침탈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정리하지만, 즉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죠. 즉 영국은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이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러시아를 갖다가 저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어떤 저지 라인을 구축하는데, 그 대상지가 바로 이제 거문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영국 해군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제가 사진을 갖다 인용을 했는데, 영국이 거문도를 이제 불법 점령한 것은 이제 1885년도죠. 이때 우리 조선 내에서는 영국의 거문도를 갖다 불법으로 점령을 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통신이 뭐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아 가지고서 아주 뒤늦게야 이제 조선에서 이제 알게 됐죠. 그것도 청나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갖다 불법 점령할 때는 청나라한테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기도 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영국의 거문도, 이 거문도라는 것은 이제 뭐 여수 쪽에 있죠. 가깝죠.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또 뭐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영국이 이제 불법을 점령했지만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그 못을 박았지만은 이 거문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잘 해줬다. 즉 불법으로 점령해서 뭐 그쪽 지역에 갖다가 무슨 뭐 약탈을 한다든가 무슨 불법적으로 뭘 아주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쪽 거문도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았다라는 야사까지 될 정도. 뭐 야사라기보다도 거기에 증언들에 의하면은 영국 이 해군들이 소위 그 해밀턴 한자로는 합미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합미돈? 한미돈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밀턴 항이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지명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우리는 점령이 아니라 여기 좀 사용료를 좀 내겠다. 그래서 1년에 한 5천 파운드 정도를 갖다가 조선 정부에다가 내려고도 했지요. 우리 그냥 불법이 아니라 돈을 주고 좀 조치하겠다. 하지만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 정부에다가 돈도 받지 말고 이건 불법 점령이니까 빨리 이 영국이 거문도를 갖다가 철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하게 액션을 취하라. 그러지 않으면 일본도 가만히 안 있고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이홍장이 이제 정년창이라는 군무제도를 갖다가 파견을 시켜서 또 영국이 철수하도록 이제 종용을 하죠. 그 정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액션을 취했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거제도에서 거제도랍니다. 거제도가 아니라 거문도에서 영국이 2년간 불법 점령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목적은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조선을 갖다가 중립화하자라는 조선 중립화론이 이제 구성이 됐던 시기가 요 시기죠. 즉 갑신장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정사가 일어선 얘기죠. 앞전에 있었던 멜렌도르프가 러시아하고 비밀리에 그 조선과 러시아가 통상적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용장한테 밑보여 가지고서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임지로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이제 부임을 해왔습니다. 부들러가 와서 딱 보니까는 야 조선이 보니까는 뭐 청나라, 뭐 일본, 러시아, 영국 이런 세계 여강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이 조선이 좀 위험하다. 자 이렇게 조선이 휘쳐버리니까는 조선을 차라리 중립화, 즉 영세 중립국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조선 정부에다 건의를 했죠. 우리가 보통 영세 중립국 그러면은 우리 어떤 나라가 떠오르죠? 벌써 그냥 딱 자동적으로 뭐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떠오르죠. 지금 영세 중립국이 뭐 스위스도 있고 뭐 코스타리카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이쪽 나라고 이쪽 나라가 뭐 이렇게 전쟁을 교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쪽 편도 안 끼고 저쪽 편도 안 끼겠다는 것이 바로 중립화론의 핵심 요지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조선의 그 형태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가지고서 러시아, 뭐 청나라, 일본 또는 영국까지 가세해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갖다가 좀 이 나라먹기 식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의 중립화론을 갖다가 외친다는 것이 정부에 먹힐 리가 없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에 임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면서 또 조선 정부도 뭡니까 친청 정부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부들러가 조선을 갖다가 중립화를 외쳐봤자 그냥 공허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조선 정부에서는 조선의 중립화, 특히 부들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스위스식 영세 중립화론을 갖다가 좀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죠. 스위스가 뭡니까 못 살아서 또 나라가 약해서 중립국 된 건 아니고 스스로 아주 군사적인 것도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열강들이 또 인정을 해줬던 그런 대표적인 영세 중립국이죠. 하지만 조선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들러는 조선 중립화론을 갖다가 스위스식 모델로 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요것은 이때 당시에 실무자 김윤식한테 거절을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미국에서 유학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죠. 유길주는 역시 조선 중립화론을 갖다가 이제 제안을 했죠.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갑신정변 이후에 뭐 갑오 경장 때도 실무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또 뭐 한성 순보 등 언론사의 계통에서도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이지만 이 미국에서 이 유학 당시에 1884년 갑신정변 때 고종으로부터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소환 명령이 떨어져서 본국으로 일단 들어와서 또 유폐를 당하죠. 계약의 때 인물이라고. 바로 국내에 와서 갑신정변 이후에 유폐된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정부에다 건의했던 사항이 바로 조선 중립화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들러는 스위스를 갖다가 모델로 한 영세 중립국을 갖다가 제안을 했고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모델이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 또는 불가리아 이런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즉 한 나라가 있을 때 모든 열강들이 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또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식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그러한 식의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을 갖다가 중립화하자라는 것은 부들러와 유길주는 같지만은 그 성격은 약간 다르다. 모델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열강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립화하려면은 우리
그동안 도와줬던 청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회의를 소집해서 조선을 갖다가 중립화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6.1준이가 얘기하는 조선 중립화론은 청나라가 주도를 해서 열강자를 갖다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조선을 갖다가 중립화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청나라는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을 갖다가 더욱더 소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6.1준의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왜? 그야말로 조선은 내 하나, 남은 내 손아귀에 있는 그런 속국인데 이걸 내가 왜 중립화론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조선 정부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지요. 자, 이때 만약에 조선 중립화론이 됐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 중립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스스로가 강해야지 그것도 중립화론이 먹히는 거지, 나라가 약하면서, 열강들의 어떤 그 보호를 받으면서 중립화론 하는 것 자체가 이때 이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시기였죠. 자, 조선 중립화론은 사실은 뭡니까? 일본에서 또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일본에서 조선 중립화를 왜 외쳤습니까? 결국 궁극에는 뭡니까? 나중에 혼자 다 독식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이런 속셈도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온전히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 유럽의 스위스나 불가리아, 벨기에처럼, 조선을 갖다가 영세 중립화 함으로써 조선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자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 부들러나 6.1준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했던 김옥준조차도 이런 조선 중립화론을 갖다가 외쳤다. 이렇게 또 추가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어떤 이 정세는 첫 번째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다. 거문도 사건을 일으킨 영국은 어떤 조선을 갖다가 뭘 이득보다는 뭘 취하기보다는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가 저지하게 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고 이후에 이용장의 주선으로 러시아가 조선을 갖다가 침탈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2년 조금 넘어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들러, 즉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가 스위스식 영세 조선, 영세 중립국을 제안했고 6.1준은 청나라 주도에 의한 그러한 영세 중립화론을 갖다가 제안했다. 이것이 갑신정변 이후에 벌어진 조선의 어떤 그 형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사 시험에도 가끔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디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